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영어는 비법이다, 탭스는 비법이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비법은 다른 곳에서 말하는 스킬이나 테크닉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탭스는 고난도 시험이고, 또 탭스 말고 SAT, GRE 이런 시험들도 고난도 시험이죠. 그리고 실제로 SAT나 GRE, 토플 등의 어떤 출제를 해본 경험이 있는 영어 전공자들이 사실은 외국인이죠. 탭스를 출제를 합니다. 저희도 그 출제자를 가지고 있고 최장수, 그래서 문항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이런 스킬이나 테크닉으로 문제가 풀리도록 출제를 하지 않아요. 고난도 문제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비법이라는 것은 영어, 언어에 대한 정식적인 어떤 접근 방법을 비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법을 체득함으로써 고난도들의 출제 원리를 익히시고 그 출제 원리에 맞춰서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여러분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곳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그 단순한 스킬이나 테크닉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탭스는 비법이고 출제하는 원리가 있고 그 원리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저는 비법이라고 합니다. 오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어떤 유형이냐면 attractive distractor. 우리가 이제 매력적인 오답이다 이렇게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 매력적인 오답이다 이건데, 제가 강의를 할 때 20년 전쯤에 이 attractive distractor를 번역을 해서 매력적인 오답이다라고 강의를 신림동 고시촌에서 했었고요. 그때 이제 매력적인 오답이라는 용어들이 일부 퍼지기 시작해서 요즘 많이 강사들이 쓰고 있죠.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한 지 한 30년 됐으니까 20년 전에 이 표현을 영어에 있는 표현입니다. 영어에 있는 디스트랙트가 혼란시키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매력적으로 혼란시키는 것, 정답으로 헷갈리게 하는 것. 그래서 매력적인 오답이다 라고 번역을 해서 만들었던 건데, 매력적인 오답의 유형을 알아보겠고요. 또 정답의 유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매력적인 오답은 구성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정답이 있을 거고요. 그 A라는 정답에 역함수를 만듭니다. 그래서 정답에 반대되는 표현이 바로 매력적인 오답이 된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 선생님 정답에 반대가 되는데 어떻게 매력적인 오답이 될 수 있는가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요. 탭스의 패시지 또는 SAT나 GRE 시험 등의 패시지를 구성을 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문 단위죠. 문 단위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글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글이 있고, 또 반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논점별로 글이 전개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이 플러스 쪽에 뚫리냐 마이너스 쪽에 뚫리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에 뚫리냐 마이너스 뚫리냐에 따라서 글의 논지를 헷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빈칸이 나왔는데 이 빈칸 앞에다가 여러분이 unless를 쓰는 거와 if를 쓰는 것의 의미는 확 달라지죠. 앞에 부정어를 사용해요. 앞에 부정어. 그럼 앞에 부정어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답이 있지만 이 정답에 역함수를 써줘야 앞에 부정어가 또 와서 A라는 답이 도출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놓치게 됩니다. 굉장히 고난도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답이 알았지만 이 A라는 답이 들어갈 때 A로 들어갈지 A-로 들어갈지는 이런 패시지 구성의 원리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맥을 놓치게 되면, 즉 패시지 분석에 대해서 오류가 나게 되면, 정확하게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나게 되면 정답에 반대되는 표현을 고르게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logical flow, 논리적 흐름은 같아요. 글의 주제를 주로 출제를 하니까 80% 정도가 주제가 나왔고 그 주제의 논리적 흐름은 맞아요. 전반적으로 맞아버려요. 방향성이 맞아요. 그렇지만 주제가 deviate, 일탈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주제 일탈이네, 주제 일탈 또는 소재 일탈이네. 그럼 너무 쉽게 이게 드러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탭스는 A라는 소재가 나오면 또는 A라는 주제가 나오면 그 A라는 주제를 A-라는 또는 A2-라는 은유법을, 메타포를 사용해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A-A2-로 표현된 것이 결국은 일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메타포, 은유에 해당하는지를 우리가 헷갈리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헷갈리냐고요? 첫 번째 단어를 몰라버릴 수가 있어요. 단어를.
아니면 두 번째, 그 단어가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를 몰라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오답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 흐름은 같지만 소재나 주제가 일탈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은유법으로 사용이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가를 여러분이 반드시 컨펌을 해줘야지만 매력적인 오답에 빠지지 않고 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매티리얼이죠. 패시지와 같은 매티리얼이죠. 여기에 영어로 써 있는 표현들은요, 제가 만든 영어 표현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SAT나 GRE에서 출제 원리로 쓰여진 부분이고 그 부분들을 조금 더 깔끔하게 제가 다듬어서 영어로 지금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탭스가 전형적인 한국 시험이다라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탭스는 고난도 영어 시험이다. 그리고 고난도 영어 시험이기 때문에 이 고난도 영어 시험이라는 맥락에 있어서는 SAT나 GRE의 출제 원리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되죠. 제가 SAT나 GRE 강의도 하고 있는데 그 강의를 할 때도 항상 첫 시간에 문제를 갖다 놓고 오답 정답을 분석하면서 그 오답지의 유형, 정답지의 유형을 쓰게 하면서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합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쓰는 강의가 바로 이 강의입니다. 그래서 출제 원리가 같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지, 단순히 그냥 탭스적인, 또 탭스는 이렇게 되니까 이런 스킬 통한다라고 시중에 말하는 것은 다 탭스를 모르고 하는 얄팍한 술책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예요. 말도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강의를 들어가면서 그 말도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분석을 해 드릴 겁니다. 어떤 강사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다 부분적 진실이에요. 부분적으로는 통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통하지 않는 방법들이죠. 단순한 어떤 스킬이라기보다는 뭐 야바이 같은 거예요. 야바이꾼 같은 거예요. 전혀 통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탭스 목표 자체가 600점이나 700점 목표이다. 아니면 350점 목표이다. 누탭스 기준으로. 이런 목표에 저급한 경우에는 일부 통할 수가 있고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다른 경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아시겠죠? 패시지와 소재는 같으나 아까 반대죠. 패시지에 illogical, 논리적 오류가 일어나는 거죠.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고 소재는 지문에 사용된 소재가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왜? 그대로 사용돼야 정확하게 낚시가 되죠. 똑같이 핵심어가 있네. 키워드가 살아있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키워드를 보고 문제를 풀면 된다. 이렇게 강사들이 가르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답을 만들 때도 키워드를 그대로 살려둡니다. 반대로 정답을 만들 때는 키워드를 그대로 살려주지 않아요. 정답을 오답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키워드를 은유법, 메타포나 또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나타내요. 그래서 정답을 오답스럽게, 또 오답을 정답스럽게 이렇게 출제하는 것이 바로 고난도 영어의 출제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리 일탈로 말하는 거죠. 소재는 동일, 논리 일탈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유난히 답이 쉽게 보인다. 그러면 오답에 걸렸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자, 논리적으로는 맞아. 이건 맞죠? 논리적으로는 맞아. 그러나 패시지에 관련이 없어요. 논리가 적절히 맞아요. 논리적으로는 정답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지문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 흔히 이것은 우리는 not mentioned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not mentioned. 언급되지가 않은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지만 언급되지 않았어. 그럼 뭐가 언급이 안 됐냐? 소재가 언급되지 않은 소재가 나왔다든지 논리적으로 맞지만 어떤 내용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일부적 사실이 언급되지 않아서 확인될 수 없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이것도 오답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맞으니까 흐름이 그럴싸해서 많이 이렇게 손이 가죠. 근데 오답이라는 거예요. 오답. 아시겠죠? 다섯 번째 보면요. too much exaggerated. 이거 무슨 얘기냐? 지나치게 너무 많이 과장돼 있는 경우. 그러니까 본문에서 글에 이제 intensity라고 그러거든요. 강도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굿이 나왔으면 굿이냐, betther냐, best냐를 따지는 겁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말할 때 그냥 A냐, A냐, AAA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건데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이렇게 나눈 거. 또 나쁜 거다 그러면 bad다 그러면 나쁜 게 하나냐, 나쁜 게 두 개냐, 나쁜 게 세 개냐의 인텐서티죠. 인텐서티 강도. 그러니까 흡연을 제재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만 갈 거냐. 흡연을 피도록 충고를 해야 된다. 이 정도냐. 아니면 벌금을 매겨야 된다. 아니면 담배 판매를 아예 금지시켜야 되냐.
그러니까 흡연이 나쁘다는 논리는 맞지만 제재할 것이냐, 충고하나 피지 말라고, 아니면 벌금을 매길 것이냐, 완전히 흡연을 금지시킬 거냐, 이렇게 인텐시티 강도가 다르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적절한, 이게 프로퍼 사이즈라고 하거든요. 프로퍼 사이즈. 적절한 크기를 골라야지 돼요. 적절한 크기가 정답인 것이지 너무 큰 거는 답이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too much narrowed, 너무 많이 좁혀졌거나 understate, 과소진술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too narrow라고 해요. 우리가 이거 간단하게 말하면 too narrow, 너무 좁아. 너무 좁은 것도 주제가 아니다. 자,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패시지가 이렇게 있을 때 A, B, C 단락으로 이루어졌을 때 B만 얘기한다든가 C만 얘기한다든가 A만 얘기한다든가, 물론 요걸 잘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절대적 진리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너무 좁은 건 오답이다. 지금 오답 유형을 하고 있잖아요. attractive distractor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험 문제에서는요, 이렇게 나와서 A, B가 나오고 A, B가 합쳐진 주제문의 빈칸이 뚫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를 아우르는, A, B까지 아울러서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문이 답이거든요. 그런데 too much narrowed가 오답이지만 이게 정답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할 때 굉장히 잘해야 돼요. 시험 문제에 맞는 하나의 유형만 가지고 나와서 그 유형에 맞지, 내가 하는 대로 보면 다 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교주적인 강의를 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건 고난도 출제 원리 어긋나거든요. 이게 오답이지만 이게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오답과 정답은 오답과 정답 사이 특강이라고 선생님이 하거든요. 사이 특강. 이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좁습니다. 동전과 같아요. 이렇게 되면 정답이고 이렇게 되면 오답이 되고, 그래서 인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트를 타고 가는데 죽음이라는 바다를 우리가 보트를 타고, 작은 보트를 타고 항해를 하죠. 이 보트 안은 생명이죠. 라이프. 이 보트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데스의 죽음이에요. 굉장히 신화적인 얘기인데요. 우리는 이 죽음의 바다에서 작은 돛담배를 타고 나아가고 있는 생명체인 거죠. 정답과 오답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기서 살짝 빠지면 죽음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살짝 올라가게 되면 삶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삶과 죽음의 차이. 마찬가지로 정답과 오답의 사이는 굉장히 간격이 1mm의 오차다. 1mm의 오차밖에 안 된다. 1%의 오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시 정리로 들어올게요. 아까 말씀대로 A가 있고 B가 있고 A와 B가 합쳐진 주제가 단락인 경우에는 이것이 오답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B 단락의 밑줄이 그어지거나 A 단락의 밑줄이 그어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부분 주제문이라고 그러거든요. 단락 주제문이라고도 하죠. 그렇게 되면 이 부분 집합이 정답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탭스는 전체 집합이 정답인 경우와 부분 집합이 정답인 경우로 크게 나눠지고, 전체 집합이 정답인 경우가 70%가 사실은 넘습니다. 부분 집합이 정답인 경우가 30% 내외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제 원리를 뭐라고 하냐면 전체를 출제하는 것을 매크로 출제법이라고 하고, 부분을 출제하는 것을 마이크로 출제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시경제, 미시경제 이렇게 나누잖아요. 나무를 볼 줄도 알아야 되고 숲을 볼 줄도 알아야 된다고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언어 영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출제할 때도 있고 숲을 출제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오답되고 오답이 정답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한다는 거죠. 이렇게 배우셔야지만 제대로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정답이고 오답은 오답이다가 아니고 정답과 오답 사이에는 미세한 간격이 있다는 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리고 공부가 들어가야지 그것이 탭스적인, 또 고난도 영어 시험에 접근하는 마인드가 제대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7번째 유형인데요. 부분적으로 answerable,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패시지의 한 부분에 부분적으로는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단락 주제문, 부분 주제문은 가능하다. 여기에 밑줄이 뚫렸으면. 그러나 전체 패시지에는 정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두 가지로 이해해야 되죠. 이것은 정답 유형이기도 하면서 오답 유형이기도 하죠. 전체적 주제를 나타내는 표현에 이 표현이 들어가면 오답이 되는 것이고, 부분 단락을 진술하는 문장에 이것이 들어가게 되면 뭐가 된다?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베스트 앤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패시지 분석과 선택지 분석은 한꺼번에 인터액션,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발생되는 과정입니다. 그냥 패시지만 가지고 설명할 수도 없고, 또한 뭐만 가지고 선택지만 가지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두 개의 인터액션, 상호작용이 끊임없이 인터플레이가 계속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매력적인 오답의 유형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강의는 바로 뭐냐면 베스트 앤서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